박순덕 어르신이시죠? 따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고생만 하셨다고요? 3개월 전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야. 2개월 전 순덕의 통장에서 첫 출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1억 2천만 원 중 800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순덕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바쁘게 굴러갔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은 데야. 시설도 깨끗하고 원장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 엄마 혼자 집에 계시면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우리도 마음 편하게 일 좀 하자. 박순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어갔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넓었지만 그 넓이가 외로움을 더 키웠습니다. 효도 가득 요양원 입구에는 어르신이 행복한 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로비는 밝았고 복도엔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라벤더 향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자 정갈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민수, 명함엔 효도 가득 요양원 원장이라는 글자가 단정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박순덕 어르신이시죠? 따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고생만 하셨다고요. 이제 편히 쉬셔야죠.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순덕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폐만 안 끼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을요? 어르신이 계셔야 저희가 보람을 느끼죠. 강민수는 차를 따라주며 시설 안내 책자를 펼쳤습니다. 식사 시간표, 프로그램 일정, 건강검진 계획까지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그런데 강민수가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통장이랑 도장 저희가 보관해도 될까요? 요즘 요양원에서 분실 사고가 종종 있어서요.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드리고 필요하실 때마다 찾아드립니다. 순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통장은 평생 자기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선 돈 쓸 일도 없잖아. 원장님이 관리해 주시는 게 더 안전해.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덕은 가방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강민수는 두 손으로 정중히 받아들었습니다. 소중히 보관하겠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말씀만 하세요.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방은 2인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였고 침대 시트는 깨끗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옆 침대의 노인이 조용히 순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순덕이 고개를 돌리자 백발의 여성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73세. 보청기를 낀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네, 오늘 들어왔습니다. 여긴 좋은 곳이에요. 영자의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끝에 묘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순덕은 그 의미를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로비 식당에서 이뤄졌습니다. 밥은 따뜻했고 반찬은 간이 세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어르신들의 식판을 챙겨주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미역국 맛있죠?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면 안 돼요. 순덕은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여긴 괜찮은 곳인가 보다.
딸의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 끝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순덕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번 달 목표 채웠어? 아직 2명 더 필요해요. 서두르라고. 분기 실적 안 나오면 우리도 곤란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강민수였습니다. 그는 직원과 나란히 서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따뜻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이 두근거리게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옆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 안 와요? 네.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덕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순덕은 자기도 모르게 가방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내일 딸한테 전화해야지.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덕은 복도에서 강민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 맛있게 드셨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 순덕은 멈춰 섰습니다. 어젯밤 목소리가 맞나?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착각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순덕은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가방 속에 넣어둔 휴대폰이 사라진 것입니다. 순덕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1번, 2번, 3번. 휴대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이불을 들춰냈습니다. 옆 침대의 김영자가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찾으세요?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영자는 잠시 말없이 순덕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직원이 가져갔을 거예요. 네. 왜요? 안전을 위해서래요. 어르신들이 사기 전화 받을까봐. 순덕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처럼. 순덕은 복도로 나가 간호사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청록색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이혜진, 요양보호사 팀장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제 휴대폰이 없어졌는데 혹시 보셨나요? 혜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보관요? 왜?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잖아요. 어르신들 타깃으로 전화가 자주 와서 저희가 일괄 관리하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혜진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딸한테 전화 좀 하고 싶어서요. 혜진의 미소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순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원장님이 외부 회의 중이셔서요. 어머님, 내일 드릴게요. 급한 일 있으시면 제가 대신 연락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순덕은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내일이지? 지금 주면 되는데.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에서 영자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어둠 속에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자 씨. 네. 영자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상한 것 같아요. 영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휴대폰은 돌려주지 않아요. 통장도 마찬가지고요. 순덕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밖에 연락하죠? 못해요. 면회도 제한돼요.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으로요. 그게 말이 돼요? 제 딸은 분명 오고 싶을 텐데. 영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따님이 오고 싶어 해도 여기서 막아요. 어머님 컨디션이 안 좋다. 요즘 독감이 돌아서 면회 중단이라고 말하죠. 그럼 가족들은 믿어요. 원장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으니까.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요? 영자가 순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나가려면 죽어야 해요. 순덕은 숨이 막혔습니다.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온 사람 중에 멀쩡하게 나간 사람 본 적 없어요. 다들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가거나 아니면 영자는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순덕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다시 간호사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혜진이 아니라 강민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휴대폰 찾으러 오셨다고 들었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잠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죠? 언제 돌려주실 건가요? 다음 주쯤요. 어머님, 급한 일 있으세요? 딸한테 전화 좀 하고 싶어서요.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 전화기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세요. 제가 자리 비워드릴게요. 순덕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부재 중이었습니다. 순덕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강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따님이 바쁘신가 봐요. 나중에 다시 걸어보세요. 네. 순덕은 간호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 씨, 박순덕 어르신 통장 확인했어? 네. 1억 2천 있어요. 예금이 대부분이고 부동산은 집 한 채. 좋아. 다음 달부터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빼기 시작해. 천천히. 알겠습니다. 순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돈을 빼겠다고? 순덕은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자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영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방금 들었어요. 제 통장에서 돈을 빼겠다고. 영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처음엔 5천만 원 있었는데 지금은 3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건강검진, 특수치료, 영양제, 프로그램 참가비. 명목은 얼마든지 만들어요. 서류도 완벽하게 만들어놔요. 가족들한테 보내면 다들 믿죠. 순덕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영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항하면 더 힘들어져요. 약이 늘어나요. 치매, 우울증, 불안장애. 진단서는 금방 나와요. 순덕은 손을 떨었습니다. 그럼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영자가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그날 밤 순덕은 베개 밑에 메모지 한 장을 숨겼습니다. 거기엔 오늘 들은 대화가 적혀 있었습니다.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빼기 시작해. 천천히. 순덕은 메모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나는 참지 않는다. 순덕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베개 밑에 숨긴 작은 수첩에 매일 본 것, 들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글씨는 작았고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월 12일 오후 2시. 강민수 간호사실에서 혜진과 대화. 이번 주 목표 3명 더. 서류는 완벽하게. 3월 13일 아침 9시. 약 봉투 7개. 어제는 5개였음. 왜 늘었나? 3월 14일. 영자 씨 통장 사본 발견. 5천만 원, 300만 원. 2년 사이. 메모는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증거가 필요해. 사진이든 녹음이든. 하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월 15일 오전 순덕은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 공중전화 같은 거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필요하시면 간호사실에서 쓰시면 돼요. 아, 네. 순덕은 돌아섰습니다. 간호사실 전화는 감시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걸어가다 순덕은 멈춰 섰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건물 밖 풍경이 보였습니다. 요양원 담장 너머, 길 건너편엔 작은 상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세탁소, 편의점, 그리고 사진관. 저기, 순덕은 그 간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3월 16일 저녁 식사 시간, 순덕은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직원들은 어르신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식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이제 그 친절을 믿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 순덕은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작은 체구. 70년을 살아온 이 몸이 지금은 누군가의 상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물건이 아니야. 순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3월 17일 순덕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오전 10시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다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구석 선반엔 투명한 플라스틱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들이다. 순덕은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몸을 돌려 화장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엔 더 조심해야 해. 그날 오후 순덕은 약을 받았습니다. 작은 종이컵에 담긴 알약 3개. 혜진이 물컵과 함께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 드세요. 이게 뭐예요? 혈압약이랑 영양제예요. 건강하셔야죠. 순덕은 알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까지는 2개였습니다. 오늘은 3개였습니다. 어제는 2개였는데요. 혜진의 미소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추가하셨어요. 할머니 혈압이 좀 높으셔서요. 제 혈압이 높다고요? 네. 검진 결과 나왔어요. 순덕은 검진을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빨리 드세요. 식으면 안 돼요. 순덕은 알약을 입에 넣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겼습니다. 물을 마시고
혜진이 떠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혜진이 문을 나서자 순덕은 재빨리 알약을 뱉어냈습니다. 3개의 알약. 순덕은 그것을 베개 및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것도 증거야. 3월 18일 밤 순덕은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복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직원들의 발소리도 멀어졌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 침대의 영자가 눈을 떴습니다. 어디 가세요? 화장실. 조심하세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비상구 표시등이 희미하게 길을 밝혔습니다. 순덕은 벽을 짚으며 천천히 간호사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한숨을 쉬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순덕은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미소는 없었습니다. 밤에 왜 여기 계세요? 저 화장실 찾다가. 화장실은 반대쪽이에요. 혜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할머니, 혹시 뭘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약은 잘 드셨어요? 순덕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혜진이 순덕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요양보호사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기선 말 잘 들어야 편해요. 괜히 이상한 짓 하시면 약이 늘어나요. 알아들으셨어요? 순덕은 숨을 참았습니다. 네. 그럼 방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따라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혜진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순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영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걸렸어요? 네. 이제 조심하셔야 해요. 저들이 눈여겨볼 거예요. 순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영자 씨, 저 포기 못해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어떻게든. 영자가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통장 사본 아직 갖고 계세요? 네. 그거 가지고 나가세요. 밖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세요. 밖에? 영자가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길 건너편 세탁소? 거기 사장님 괜찮은 분이에요. 한 번은 제가 몰래 쪽지를 던진 적이 있어요. 주우셨어요. 그래서요? 다음 날 경찰이 왔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치매 어르신이 헛소리했다고 했고 경찰은 그냥 갔어요.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증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있잖아요. 통장 사본, 약 봉투, 할머니 메모. 영자가 순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월 19일 오후 순덕은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강민수가 책상에 앉아 순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갈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순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민수가 서류 한 장을 꺼내 순덕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건강검진 결과예요. 혈압이 높고 혈당도 불안정하시네요. 약을 좀 더 드셔야겠어요. 약을 더요? 네. 그리고 특수 치료 프로그램도 시작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수 치료요? 강민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인지 기능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하단엔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월 180만 원. 순덕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강민수가 순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기선 우리 말을 들으셔야 해요. 어머님 건강을 위한 거예요. 따님도 동의하셨어요. 제 딸이요? 네. 어제 통화했어요. 어머님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 이걸 동의했다고? 제가 직접 딸한테 전화할 수 있을까요? 강민수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책상을 짚고 몸을 숙여 순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럼 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밤에 간호사실 앞에 서 있고 약을 안 드시고. 순덕은 숨을 삼켰습니다. 강민수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따님한테 말해봐요. 우리가 어머님을 괴롭힌다고. 그럼 따님이 믿어줄까요?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 놨거든요. 의사소견서, 검진 기록, 치료 계획. 전부 완벽해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가족들은 우리 말을 믿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문가니까. 강민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만약 계속 말을 안 들으시면. 그가 책상 위 또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치매 진단서 하나면 끝이에요. 순덕은 손을 떨었습니다. 강민수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끔찍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우리가 룰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순덕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방으로 돌아가세요. 저녁 약 잘 챙겨 드시고요. 순덕은 비틀거리며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순덕은 벽에 기대 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순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개 및 수첩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메모는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간다. 3월 20일 아침 순덕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길 건너편 세탁소 간판 옆으로 한 남자가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큰 편, 반백의 짧은 머리. 그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사람이 영자 씨가 말한 사장님인가? 순덕은 메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짧게 적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요양원 2층 박순덕. 갇혀 있습니다. 메모지를 작게 접어 손 안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고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덕은 복도를 걸으며 비상구를 살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경보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열면 바로 알람이 울릴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해. 복도 끝 작은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환기용 창문이었습니다. 순덕은 주위를 살피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은 좁았지만 메모지 하나 정도는 던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메모지를 작게 구긴 뒤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메모지는 요양원 건물 담장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안 돼.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시 시도하려 했지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돌아보니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덕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바람 쐬고 있었어요. 여기선 바람 쐬지 마세요. 감기 걸려요. 혜진이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순덕의 손을 잡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요즘 이상한 행동 자주 하시네요. 혹시 머리가 아프세요? 아니요. 그럼 약을 더 드셔야겠어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월 21일 순덕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면회 시간에 가족이 오면 그때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회는 없어요. 저들이 막아요. 그럼 어떻게든 밖에 연락해야 해요. 영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빨래. 네. 일주일에 한 번 빨래가 나가요. 세탁소로.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빨랫감 사이에 메모지를 숨기세요. 세탁소 사장님이 발견할 수도 있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월 22일 빨래 수거일이었습니다. 직원이 각 방을 돌며 빨랫감을 모았습니다. 순덕은 미리 준비해둔 메모지를 카디건 주머니 깊숙이 숨겼습니다. 카디건을 빨래 바구니에 넣으며 순덕은 손을 떨었습니다. 제발 발견해 주세요. 그날 오후 요양원 1층 로비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 금리, 담배 냄새. 정태수였습니다. 그는 강민수와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원장님, 오래간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사무실로 가시죠. 두 사람은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지만 복도를 지나가던 순덕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번 거는 어때요? 괜찮아요. 자식들 연락 안 되고 재산도 꽤 있어요. 후견인 계약 진행할게요. 서류 준비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후견인 계약? 3월 23일 순덕은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후견인 계약이 뭐예요?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악이에요. 왜요?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그 사람이 어르신의 모든 것을 관리해요. 재산, 의료, 심지어 어디 사는지까지.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특히 가족이 없거나 치매 판정 받으면 쉬워요. 순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저도 조심하세요. 저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그날 밤 순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정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2층 박순덕, 다음 타깃이에요. 자식들은? 딸은 바빠서 신경 안 쓰고 아들은 연락 두절이에요. 완벽하네. 다음 주부터 서류 준비해요. 알겠습니다. 순덕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3월 24일 아침 빨래가 돌아왔습니다. 직원이 빨랫감을 나눠주며 방을 돌았습니다. 순덕은 자기 카디건을 받아들며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메모지는 없었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없어졌어. 그럼 누가 가져간 걸까? 그날 오후 요양원 밖 세탁소 안 윤기철은 책상에 앉아 작은 메모지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요양원 2층 박순덕. 갇혀 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기철은 창밖으로 요양원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 전 아내가 죽었던 바로 그 건물. 또 시작됐구나. 그는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엔 카메라, 녹음기,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3월 25일 오후 순덕은 원장실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강민수와 정태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순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태수라고 해요.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죠. 성년후견? 네. 할머니처럼 혼자 계신 분들을 법적으로 보호해드리는 제도예요. 제가 할머니 보호자가 되어드릴게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필요 없어요. 정태수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는 강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따님이랑 아드님 요즘 연락 안 되시죠?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안 돌봐주면 국가가 개입해요.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죠. 어차피 누군가는 할머니를 관리해야 해요. 그게 우리가 되든 아니면 낯선 공무원이 되든. 정태수가 서류를 순덕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순덕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자가 빼곡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법률 용어들 뿐이었습니다. 거부하면요? 정태수가 웃음을 거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할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자식들 안 온다며? 그럼 누가 할매 편 들어줘요? 법원? 경찰? 다들 우리 서류만 믿어요. 치매 있는 노인이 헛소리한다고 하면 끝이에요. 순덕은 숨을 참았습니다. 서명 안 하면 강제로 진행해요. 법원 통해서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그냥 할매가 편하게 서명하시는 게 나아요. 순덕은 펜을 쥐지 않았습니다. 강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 같아요? 순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가면은 없었습니다. 친절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생각할 시간 주세요. 내일까지요. 내일 대답 안 하시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순덕은 비틀거리며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순덕은 벽에 기대 섰습니다. 내일까지. 그때 창문 너머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길 건너편 세탁소 앞. 윤기철이 요양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덕과 윤기철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윤기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은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알아줬어. 3월 26일 새벽 순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서명을 해야 하는지 거부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는 뻔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 놓았습니다. 옆 침대의 영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못 주무세요? 네. 내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휠체어로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갔습니다. 순덕 씨, 네,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여기 들어온 지 2년 됐어요. 처음엔 저도 할머니처럼 믿었어요.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여기서 편히 늙어가면 되겠구나 했죠. 순덕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다 우연히 서류를 봤어요. 특수 치료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200만 원? 네. 저는 한 번도 특수 치료 같은 거 받은 적 없어요. 그냥 이 방에 누워 있었을 뿐이에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항의했어요. 원장한테, 직원들한테.
그랬더니 약이 늘어났어요. 하루에 알약 10개. 먹고 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말이 꼬이고 기억이 안 났어요. 순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딸이 왔어요. 3개월 만에 저는 정신 차리고 딸한테 말했어요. 엄마 돈이 사라지고 있어. 여기서 나가고 싶어.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치매 걸렸네. 그러더라고요. 영자가 순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이 제 딸한테 미리 말해놨대요.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망상도 심하시고요. 치매 초기 증상 같습니다. 딸은 그 말을 믿었어요. 제 말보단 전문가 말을 믿었죠.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뒤로 딸은 안 왔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아마 원장이 막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자가 휠체어를 돌려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순덕 씨, 혼자선 못 이겨요. 저들은 시스템이에요. 법, 서류, 전문가 의견. 전부 갖췄어요. 우리는 그냥 늙은 사람일 뿐이에요. 순덕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포기하라는 거야? 3월 26일 오전 순덕은 복도를 걷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방에서 직원들이 어르신 한 분을 휠체어에 태워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을 떨며 저항했습니다. 나 괜찮아. 병원 안 가. 할아버지, 검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금방 돌아와요. 싫어 나 여기 있을래. 하지만 직원들은 강제로 할아버지를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 돌아올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순덕은 다시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강민수와 정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어제와 똑같은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결정하셨어요? 순덕은 의자에 앉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니, 두려움보다 분노가 컸습니다. 서명 안 할 거예요. 강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어요. 정태수가 비웃었습니다. 할매, 그게 중요해요? 어차피 쓸 데도 없잖아요. 제 돈이에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고 제가 쓸 권리가 있어요. 강민수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여기 다 명시되어 있어요. 건강검진비, 치료비, 프로그램 참가비. 전부 어머님을 위해 쓴 거예요. 전 그런 치료 받은 적 없어요. 받으셨어요. 기억 못 하실 뿐이죠. 거짓말이에요. 강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저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들어 강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거짓말쟁이에요. 강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성도 예의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혜진 씨, 문이 열리고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박순덕 어르신, 오늘부터 특별관리 들어갑니다. 약 2배로 늘리고 격리실로 옮기세요. 알겠습니다. 순덕은 숨이 막혔습니다. 격리실이요? 정태수가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습니다. 할매, 우리 착하게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죠. 강민수가 순덕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그 손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선 우리가 신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우리 말이 곧 법이고 우리가 만든 서류가 진실이에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아무도 안 믿어요.
순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간 들통날 거예요. 강민수가 비웃었습니다. 4년 동안 12명 했어요. 한 명도 문제 없었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혜진이 순덕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라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순덕은 떠밀리듯 일어났습니다. 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른 어르신들이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순덕을 보지 않았습니다. 격리실은 1층 끝 비상구 옆에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침대와 책상만 덩그러니 놓인 좁은 방이었습니다. 혜진이 순덕을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반성하세요. 말 잘 들 때까지 안 나가요. 문이 닫혔습니다.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그날 밤 뭔가 달라졌습니다. 자정쯤 문 밑으로 작은 종이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일어나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 씨 방, 벽장 뒤, 통장 사본 있음. 가져가세요. 윤기철. 순덕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윤기철? 세탁소 사장님? 쪽지 뒷면에 또 다른 글이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비상구 열어둘게요. 나오세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월 27일 새벽 3시 50분 순덕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4시 정각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순덕은 숨을 참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상구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영자의 방은 2층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순덕은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영자가 침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벽장 뒤에 있어요. 빨리 가져가세요. 순덕은 벽장을 열고 뒤쪽을 더듬었습니다. 손에 뭔가 걸렸습니다. 비닐봉투였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 여러 장과 영수증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2년 동안 몰래 모은 거예요. 증거예요. 순덕은 봉투를 꼭 안았습니다. 영자 씨도 같이 가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못 가요. 휠체어로는 계단 못 내려가요. 할머니라도 나가세요. 하지만 빨리요. 시간 없어요. 순덕은 영자를 한 번 더 바라보고 방을 나왔습니다. 비상구로 가는 길 순덕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비상구 앞에 도착하자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경보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윤기철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순덕은 거의 울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나중에 해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요. 윤기철이 순덕의 팔을 부축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비상구방, 차가운 새벽 공기가 순덕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쪽으로요. 윤기철은 순덕을 세탁소로 데려갔습니다. 가게 안은 어두웠지만 안쪽 작은 사무실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순덕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윤기철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윤기철이 순덕의 손에 든 비닐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게 뭐예요? 증거예요. 통장 사본이랑 영수증들. 윤기철은 봉투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거 결정타예요. 네. 윤기철이 통장 사본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영자 씨 통장이죠? 2년 전엔 5천만 원 있었는데 지금은 300만 원만 남았어요. 네. 그런데 여기 영수증 보세요. 윤기철이 영수증 하나를 꺼냈습니다. 특수치료비 2024년 7월 180만 원. 근데 이 날짜에 김영자 씨는 치료받은 적 없죠? 맞아요. 영자 씨는 그냥 방에만 계셨어요.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순덕은 숨을 삼켰습니다. 윤기철이 다른 영수증들을 쭉 펼쳐 놓았습니다. 2년 동안 총 4,700만 원이 치료비 명목으로 빠져나갔어요. 근데 실제 치료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허위 청구의 증거입니다. 윤기철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 내역 보세요. 출금 기록마다 강민수 서명이 찍혀 있어요. 이건 횡령의 증거예요.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의 통장에서 돈을 빼냈으니까.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걸로, 네, 이걸로 저들을 고발할 수 있어요. 사기, 횡령, 노인학대, 전부 성립돼요. 윤기철이 순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 사본을 쥐었습니다. 네, 할 거예요. 윤기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럼 제가 돕겠습니다. 제 아내도 4년 전 저 요양원에서 죽었어요. 그때 못했던 일, 이번엔 끝까지 하겠습니다. 순덕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새벽 5시 요양원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강민수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뭐야? 왜 난리야? 혜진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원장님, 박순덕 어르신이 사라졌어요. 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어떻게? 비상구가 열려 있었어요. 경보기도 꺼져 있고, 강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찾아. 멀리 못 갔어. 직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3월 27일 오전 7시 경찰서. 순덕은 윤기철과 함께 민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투가 꼭 쥐어져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윤기철이 통장 사본과 영수증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요양원에서 노인 재산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경찰관은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요양원 이름이 뭐라고요? 효도 가득 요양원입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아, 거기요? 거기 원장님 제가 아는데.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류들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김영자 씨가 2년 동안 모은 겁니다. 김영자 씨는 누구시고요? 요양원에 계신 분입니다. 피해자예요. 경찰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본인이 직접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분은 휠체어를 타셔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럼 위임장이라도 있어야죠. 윤기철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증거가 여기 있다고요. 증거라는 게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양원 측 동의 없이 가져온 거 아니에요? 순덕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제 통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어르신 통장 사본은 있으세요? 아니요. 통장은 요양원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경찰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확인이 안 되는데요. 윤기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갇혀서 재산을 빼앗기고 있다고요. 수사 좀 해주세요. 수사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서류들만으론 부족해요. 요양원 측 반론도 들어봐야 하고요. 반론이요? 범죄자들 말을 들어보겠다고요? 범죄자라고 단정할 수 없죠. 일단 원장님께 연락해서 확인해 볼게요. 순덕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원장한테 연락이 간다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위험해져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일단 조사는 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경찰서를 나오며 순덕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럴 수가 경찰이 믿어주질 않네요. 윤기철이 순덕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요? 언론이요. 기자들한테 알려야 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윤기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기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기철 씨죠?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강민수였습니다. 누구세요? 효도 가득 요양원 원장 강민수입니다. 박순덕 어르신, 지금 거기 계시죠? 윤기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수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한테 신고하셨다면서요? 소용없어요. 담당 형사님이랑 저 친하거든요. 이미 통화 끝났어요. 윤기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순덕 어르신, 지금 당장 돌려보내세요. 안 그러면 실종 노인 유괴로 신고할 겁니다. 뭐라고요? 어르신은 치매가 있으세요. 판단 능력이 없죠. 그런 분을 보호자 동의 없이 데리고 나갔으니 유괴 맞잖아요. 순덕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강민수의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 당신도 조심하세요. 노인 유괴, 불법 침입, 서류 절취, 죄목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윤기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짓이 범죄라고요. 증거 있어요?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증거요? 없잖아요. 우리는 서류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의사소견서, 치료기록, 가족동의서, 전부 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기철은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저들이 경찰을 이미 포섭해놨어요. 그럼 우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언론에 알려야 해요. 3월 27일 오후 윤기철은 순덕을 데리고 지역 신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론 기사 쓰기 어려워요. 왜요? 통장 사본이랑 영수증 다 있잖아요. 요양원 측에서 반박하면 끝이에요. 정당한 치료였다. 가족동의 받았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피해자 증언은요? 기자가 순덕을 흘끗 보았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0입니다. 치매 진단 받으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요양원에서 치매 초기라고 주장하면요. 순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해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예를 들면 내부 직원 증언이나 CCTV 같은 거요. 신문사를 나와 두 사람은 길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순덕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질 않네요. 윤기철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순덕의 눈에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습니다. 딸한테 전화해 볼게요. 순덕은 비틀거리며 전화 부스로 걸어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뒤 딸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지야, 나야. 엄마, 엄마, 엄마 왜 거기서 전화해? 무슨 일 있어? 순덕은 눈물이 났습니다. 은지야, 엄마 지금 요양원에서 나왔어. 거기 이상해. 내 돈을 빼가고 있어. 나 갇혀 있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은지야, 엄마 말 믿어줘. 원장이 나쁜 사람이야. 내 통장에서. 엄마.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혹시 약 안 드셨어? 원장님이 전화하셨어. 엄마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망상이 심하다고. 치매 초기 증상 같다고. 순덕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은지야, 엄마 정신 멀쩡해. 제발 믿어줘. 엄마가 지금 어디 있어? 요양원으로 돌아가야 해. 원장님이 걱정하시잖아. 믿어주질 않는구나. 엄마, 나도 바빠. 시댁일로 정신없어. 원장님 말씀 잘 들으시고 약 잘 챙겨 드셔. 알았지? 은지야. 끊을게. 나중에 전화할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덕은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윤기철이 다가와 순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르신. 순덕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질 않아요. 경찰도, 기자도, 심지어 내 딸도 다들 원장 말만 믿어요. 나는 그냥 늙은 사람일 뿐이에요. 순덕은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한 거예요? 내 돈인데, 내 인생인데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줘요? 윤기철은 순덕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기철의 세탁소. 순덕은 구석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길 건너편 요양원 건물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2층 창문 하나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인가? 순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윤기철이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뭘 더 할 수 있어요? 내부 직원이요. 내부에서 증언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저들도 사람이에요.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들은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법, 서류, 사람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윤기철이 순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제 아내 얘기 해드릴게요. 4년 전 아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어요. 척추 수술 때문에. 한 달이면 퇴원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안 나왔어요. 윤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측에서 계속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추가 치료, 재활 프로그램. 비용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다 아내가 죽었어요. 갑자기요. 순덕은 윤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내는 심장이 멀쩡했거든요. 저는 의심했어요. 부검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합의금을 제시했고 저는 받았어요. 윤기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제 평생 후회예요.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어요. 아내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이번엔 끝까지 할 겁니다. 순덕은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해볼게요. 끝까지. 윤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합시다. 하지만 그날 밤 윤기철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강민수였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박순덕 어르신 안 돌려보내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경고했어요. 윤기철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없어. 3월 28일 오전 9시 윤기철의 세탁소. 순덕은 창가에 서서 요양원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원장님 말씀 잘 들으시고. 윤기철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순덕은 커피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윤 선생님, 우리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윤기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청록색 유니폼. 이혜진이었습니다. 순덕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기철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혜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엔 더 이상 냉소도 우월감도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순덕 어르신, 말씀 좀 할 수 있을까요? 윤기철이 혜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여기 왜 왔어요? 협박하러? 아니에요. 혜진이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리러 왔어요. 순덕과 윤기철은 USB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요양원 CCTV 영상이요. 그리고 회계장부 원본이요. 윤기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이걸 주는 거죠? 혜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원장님 시키는 대로 했죠. 약 챙겨주고 서류 정리하고 어르신들 관리하고.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영자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순덕은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약을 과다 복용하셨대요. 아니, 과다 복용 당하신 거죠. 제가 약을 늘렸거든요. 원장님 지시대로. 혜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영자 어르신이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약이 많아요? 이거 과다 투여 아니에요? 저는 대답 못했어요. 그냥 도망쳤어요. 순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영자 씨는 괜찮아요? 위독해요. 혜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죽인 거예요. 저는 사람을 죽이고 있었어요. 윤기철이 혜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USB에 뭐가 들어있죠? CCTV 영상이요. 원장님이 어르신들 통장에서 돈 빼가는 장면, 제가 약 과다 투여하는 장면, 브로커 정태수가 서류 위조하는 장면, 전부 있어요.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계장부 원본도 있어요. 2년치. 거기 보면 누가 얼마를 빼갔는지 전부 나와요.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CCTV는 부인할 수 없어요. 날짜, 시간, 장소가 다 찍혀 있거든요. 그리고 회계장부는 횡령 액수를 정확히 보여줘요. 법원에서도 인정할 증거예요. 윤기철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신 왜 이걸 주는 거예요? 당신도 공범인데. 알아요. 저도 처벌받을 거예요. 그래야 해요. 혜진이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덕은 혜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미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 씨한테 가봐야겠어요. 병원은 위험해요. 원장님이 사람 보냈을 거예요. 그래도 가야 해요.
윤기철이 순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르신, 일단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 해요. 영자 씨 먼저예요.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월 28일 오전 11시 병원 중환자실 앞. 순덕과 윤기철이 도착했을 때 강민수가 이미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순덕을 보자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오시다니. 끈질기시네요. 비켜요. 안 돼요. 김영자 씨는 지금 치료 중이에요. 보호자 아니면 면회 안 돼요. 저도 보호자예요. 2년 동안 같은 방 썼어요. 법적으론 아니죠. 강민수가 순덕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요양원으로 돌아가시죠.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순덕은 강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영자 씨를 죽이려 한 거 알아요. 뭐라고요? 약을 과다 투여했어요. 의도적으로. 영자 씨가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강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 순덕이 비웃었습니다. 당신한텐 명예 같은 거 없어요. 강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닥쳐요. 순덕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강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늙은 사람들 재산 빼먹고 가두고 약 먹여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어머님, 지금 흥분하셔서 흥분한 게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렸어요. 평생 참고 살았어요. 남편한테 맞아도 참았고 자식들이 날 외면해도 참았어요. 그런데 당신한테까지 참을 순 없어요. 순덕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끝났어요. 강민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증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윤기철이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뭔데요? CCTV 영상이요. 당신이 통장에서 돈 빼가는 장면, 약 과다 투여 지시하는 장면. 전부 담겨 있어요. 강민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어디서 났어요? 이혜진 씨가 줬어요. 강민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혜진이? 네. 양심이 남아있더라고요. 당신과 다르게. 강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윤기철이 말했습니다. 이미 경찰서로 갔을 거예요. 자수하러. 강민수는 주저앉을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때 병원 입구 쪽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4명. 그중 1명이 강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민수 씨죠? 사기, 횡령, 노인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 확보됐어요.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민수가 발버둥 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제 변호사 불러주세요. 저 억울해요. 하지만 경찰은 강민수를 끌고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강민수가 순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얼굴엔 더 이상 자신감도 우월감도 없었습니다. 공포와 절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3월 28일 오후 경찰서. 순덕과 윤기철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USB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순덕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통장엔 1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800만 원이 남았죠.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효도를 가장한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제 침묵을 동의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비닐봉투를 형사 앞에 놓았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과 영수증, 그리고 약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형사가 봉투 안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결정적이네요. CCTV에 찍힌 날짜와 시간이 회계장부의 출금 내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5일 오후 3시 강민수가 김영자 씨 통장에서 180만 원을 출금하는 장면이 찍혀 있고 회계장부에도 같은 날짜의 특수치료비 180만 원 항목이 있어요. 이건 횡령의 물증입니다.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세요. 이혜진 씨가 약을 과다 투여하는 장면이에요. 알약을 7개나 주고 있어요. 처방전에는 3개로 되어 있는데 이건 노인학대의 증거입니다. 형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 강민수와 정태수가 후견인 사기를 모의하는 대화예요. 자식들 연락 안 되는 노인 찾아서 후견인 계약 강제로 따내자는 내용이 명확히 들립니다. 이건 사기 공모의 증거예요. 순덕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저들 처벌받나요? 당연하죠. 강민수는 징역 7년 이상 예상됩니다. 정태수도 숲에 들어갔고요. 이혜진 씨는 자수했으니 감형받을 겁니다. 윤기철이 물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요? 지금 요양원 전체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서류 다 확보하고 어르신들 전부 조사할 겁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 같아요. 형사가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김영자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순덕이 병실로 들어가자 영자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왔어요? 네, 영자 씨.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영자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감사하죠. 영자 씨 증거 덕분이에요. 영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순덕도 영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3월 29일 뉴스. 효도 가득 요양원 원장 강민수, 노인 12명 상대로 4년간 9억 원대 횡령. 성년후견 사기 브로커 정태수 긴급 체포. 피해자 전국 30명 추정. 요양시설 관리 감독 강화 목소리 높아져.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순덕은 윤기철의 세탁소에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강민수가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반성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 있습니까? 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어뜨린 채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끝났네요. 윤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났어요. 그런데 윤 선생님. 네,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윤기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싸웠어요. 그랬더니 이겼어요. 순덕이 윤기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게 뭔지. 윤기철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시작이에요. 순덕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2개월 후 5월 28일. 법정.
강민수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정갈한 정장도 환한 미소도 없었습니다. 수염은 거칠게 자랐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효도 가득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12명을 상대로 총 9억 3천만 원을 횡령하였고 이 과정에서 노인학대, 감금,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9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순덕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옆에 앉은 윤기철이 속삭였습니다.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속이 시원한지 슬픈 건지 둘 다일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와 복도에서 혜진을 마주쳤습니다. 혜진은 이미 1차 재판을 끝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자수와 증거 제공으로 감형받았습니다. 혜진이 순덕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순덕은 한동안 혜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 씨. 네.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해요. 용기 내줘서.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덕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딸 은지였습니다. 순덕은 멈춰섰습니다. 은지도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계단을 올라와 순덕 앞에 섰습니다. 엄마 말 믿어줬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엄마를 의심했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뉴스 보고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근데 저는 원장 말만 믿었어요. 엄마 말은 안 믿었어요. 은지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 나쁜 딸이에요. 순덕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네, 엄마. 엄마도 미안해. 네. 엄마가 평생 너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 말만 듣고 내 선택만 따랐어. 엄마 생각은 안 하고. 순덕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너한테도 짐이었을 거야. 엄마가 아무 말 안 하고 다 알아서 하니까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컸겠지.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 엄마는 엄마 생각대로 살 거야. 내 눈치 보지 않고. 순덕이 딸을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내 인생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은지는 순덕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6월 10일 순덕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배상금으로 받은 돈 일부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집은 좁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순덕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탁자 위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순덕과 영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덕이 문을 열자 윤기철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집들이 선물이에요. 어머, 고마워요. 순덕이 꽃을 받아들고 윤기철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윤기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때요? 좋아요.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무서웠는데 이젠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윤 선생님은요? 윤기철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아내한테 이제 당당해진 것 같아요. 순덕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제 시작이네요. 네, 시작이에요. 그날 오후 순덕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벽에는 여러 모임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등산 동호회, 노래교실, 요양시설 감시 모임. 순덕은 요양시설 감시 모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1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순덕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김영자였습니다. 순덕 씨, 왔어요? 네, 영자 씨. 영자가 순덕을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다들 소개할게요. 이분이 박순덕 씨예요. 효도 가득 요양원 사건의 첫 증언자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덕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임의 리더로 보이는 남성이 말했습니다. 박순덕 씨,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요양시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을 돕는 게 목표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죠.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게 다른 피해자들한텐 큰 힘이 돼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분노했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순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참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한테 맞아도 참았고 자식들이 날 외면해도 참았어요. 내가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참으려 했어요. 약을 더 먹으라고 해도 휴대폰을 빼앗아도 통장을 가져가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했어요. 순덕이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참는다고 해서 저들이 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심해지더라고요. 순덕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무서웠어요. 혼자였고 늙었고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근데 포기 안 했어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랬더니 이겼어요. 혼자가 아니게 됐어요. 윤기철 선생님이 도와주셨고 혜진 씨가 증거를 줬고 경찰이 움직였어요. 순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참지 마세요. 싸우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순덕 씨. 순덕이 영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7월 15일, 강민수의 전 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강민수와 이혼했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책임감을 느낍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강민수가 명의신탁 처리한 요양원 건물과 부동산 모두 법원에 넘겼습니다. 피해 배상에 사용될 겁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혼 사유가 남편의 범죄 때문이었나요? 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알게 됐고 견딜 수 없었어요. 전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브로커 정태수는 도주 중 검거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끝까지 항변했지만 증거 앞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폐쇄되었고 명함에 적힌 성년의견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은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변호사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8월 20일 순덕의 집. 순덕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박순덕님 맞으시죠? 네. 상자를 받아들고 순덕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스를 열자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덕 씨에게. 저는 효도 가득 요양원 피해자 중 한 명의 손자입니다. 할머니는 2년 전 돌아가셨지만 순덕 씨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순덕 씨께 감사하다고 하셨을 거예요. 이 액자 받아주세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글귀입니다. 김준호 올림. 순덕은 액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늙는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는 것이다. 순덕은 액자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맑았다. 토마토가 익어간다. 내일은 영자 씨랑 공원에 가기로 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늙는 것도 혼자인 것도.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알기 때문이다. 내가 참는다고 세상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싸워야 세상이 나를 보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제 알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박순덕? 순덕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요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폐쇄 명령이 내려진 뒤였습니다. 순덕은 그 건물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곳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순덕은 베개 밑에 숨겨뒀던 빈 약봉투를 꺼냈습니다. 2달 전 요양원에서 몰래 모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순덕은 약봉투들을 하나하나 태웠습니다. 재가 되어 사라지는 봉투를 보며 순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사람으로 돌아왔다.